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우리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가 세종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매달 사회복지인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달에는 일본의 사회복지의 동향과 과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이셔요. 네, 일부러 이것 때문에 이제 모셨다면 아마 우리가 성사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마침 어제 오늘 내일 코엑스에서 이제 국제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어떤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대표로 이제 오셨는데 그러면서 1박 2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아까 낮에 오셨어요. 낮에 오시고 내일 가시게 되는데 바쁜 시간에 저희 학교에서 이 강의를 위해서 일부러 와주셨어요. 여기에는 지금 오늘 저희 사회복지 학부님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학부생들도 계시죠. 그리고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대학원생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좀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린 거는 일본의 사회복지 현황과 과제 뭐 이런 주제를 부탁드린 거는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다양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영역도 조금씩 다를 텐데 그에 맞춰서 우리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일본의 현황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뭐랄까 동기부여도 좀 되고 또 참고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경에 있는 오비림 대학의 지금 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오사카 시립대학교의 명예교수로 계시면서 일본의 사회복지 학회장도 하셨으며 그리고 케어 매니지먼트 학회장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본의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라사와 마사카지 선생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 선생가 이마마데 나는 있다노까 삿발이 와카라는데 임효연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今日私は日本の社会福祉っていうのは今どうなってるのかということを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일본의 사회복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韓国では、カンガルー族がいるっていうのを日本でよく聞きます。 요즘에 일본에서 들리는 말이 한국에 요즘에 캥거루족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日本もやはり、そういう問題ってのはあるんですが、韓国ほど深刻ではありません。 일본에도 그러한 어떤 사회 현상적인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만 한국만큼 심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日本では、しかしながら結婚せずに、親の家にいるのをパラサイト、シングルって言います。 일본에서도 이렇게 결혼을 미루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싱글, 파라사이트 싱글에서 뭐 기생 싱글이랄까요? 그런 좀 용어를 활용해서 그런 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それで日本と韓国事情が違うと思いますが、今から日本の社会福祉の特徴を少し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네,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조금 다르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의 사회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一つは少子高齢社会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첫 번째는 일본도 역시 저출산 고령 사회라는 겁니다. 二つ目が、非正規で雇用される人が増えてきていて所得格差が広がっているという。 두 번째 사회의 문제는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가 커져서 소득 격차가 이제 커졌다는 겁니다. 三つ目が、家族が、地域でのつながりがだんだん希薄化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家族や地域でのつながりが希薄化しているという問題です。 세 번째는 가족이라든지 가족의 어떤 연계 그리고 지역에서의 어떤 연계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된 거 이런 부분을 또 들 수 있습니다. 四つ目が、社会保障財源が非常に増えてきて高齢化の中で増えてきてるんですが、一方で地域で人々が生活を続けるという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という考え方が広がっているという。
또 한편으로는 사회보장 재원, 고령자가 특히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회보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이 증대되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본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 정상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노멀라이제이션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今日はこの4つのことについて今から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一つ目が少子高齢化社会、少子高齢社会の特徴と、そのためにどんな施策を展開しているかという話をします。 첫 번째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특징과 그것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어떤 정책들, 시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日本は、韓国以上に人口の高齢化をしています。 일본은 한국 이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すでに日本は人口の減少社会に入っています。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この図を、少しじっと見ていただくと分かるんですが、日本はもうすでに65から74の、前期高齢者が減少する社会になっている。 이 표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이미 65세에서 74세 인구 이걸 정기 고령자 이렇게 젊은 노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층은 조금 줄어들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増えるのは75歳以上の後期高齢者だけが増加していく社会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반면에 증가하고 있는 거는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 인구들, 후기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これは韓国とどう違うかというためにこんなパワーポイントを準備しました。 한국하고 조금 어떻게 다른지 보기 위해서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될 텐데요. この一番下が韓国ですが、韓国は将来日本に近くなっていきます。 보시면은 한국 있죠? 한국이 어때요? 일본하고 장래적으로 좀 비슷한 어떤 추이로 그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日本は黒色ですが、すごい高齢化していこうとしているわけです。 저 보시면은 일본이 검정색이죠? 굉장히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それに韓国が追いつこうとしている。 한국이 그것에 다가가려고 지금 하고 있죠. 韓国がこんなに追いつこうとしている理由はこの、合計特殊出生率ということと関係がございます。 한국이 그런 모양새가 일본같이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은 보시면 이러한 것이 저출산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보시면 합계 특수 출생률, 그러니까 여자가 평생 동안 자녀를 낳는 그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그 숫자를 보시면 그 추이를 보시면 어때요? ちょっと古いデータなんですが、日本は、韓国よりは子供の生まれる数は多い、一人の女性の子供の数が多いんです。 일본이 저출산 문제 먼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보단 일본이 조금 더 많이 낳습니다. 예,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 조금 해소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これはご存知のように韓国と台湾が世界で一番出生率が低い国の一つだと言われています。 한국하고 대만이 세계에서 저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このことが日本に追いつく大きな理由だと思います。 이 저출산 문제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こんなことで日本は高齢者に対する施策として3つの柱で展開しているわけです。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에선 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시책의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2000年に日本は介護保険制度を作りました。 첫 번째는 개호보험 제도인데요. 2000년에 일본은 개호보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そして2つ目が年金制度ですが、これは60歳から、支払い開始年齢を65歳に今まで上げてまいりました。 그리고 연금의 이제 수급 연령을 60세에 보통은 수급을 했었는데 65세로 이제 미루는 것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점차적으로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当然
企業の定年年齢を60歳から65歳に上げるという方向で進んでまいります。 그리고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늦췄으니까 그와 동시에 기업의 정년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것을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これが先ほど、皆さん方と韓国の人と話をしていたんですが、韓国はなかなか定年年齢が上がらないというような問題で、課題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が、日本もやっと65まで来たんです。で、今から70歳ぐらいの定年にどう上げていくのかというような課題を持っています。 아까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먹으면서 한국은 정년 퇴직 연령이 좀 빠르다 너무 그 얘기를 한국 분들한테 들었는데 일본도 겨우겨우 노력해서 65세까지 지금 겨우 늦추는 것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지금 일본의 과제는 다시 정년 퇴직 연령을 70세까지 늦추는 거. 지금 이 노력을 시작했답니다. もう一つが医療費ですが、この医療保険という制度があるんですが、これは高齢者の医療費が随分急増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세 번째는 이제 의료보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문제 중에 가장 큰 그 고령자와 관련된 문제는 노인 의료비가 이제 급증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この3つについて少し詳しくお話をしま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韓国も長期療養保険制度があるんですが、日本と少し違います。 한국에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는 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 제도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日本の介護保険は2000年の4月ということで韓国より早く始まります。 일단 개시 연도가 한국 2008년도 시작했죠. 일본은 2000년 4월. 좀 빠르죠. ただ日本は保険料と40歳以上の人たちの保険料と、公費と、自己負担で成り立っています。 재원을 보시면 보험료가 두 개입니다. 제1호 보험자로부터 받는 거, 제2호 보험자로부터 받는 금액, 그리고 공비, 세금이죠. 세금 플러스 그다음에 자기 부담, 실비 이렇게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利用者は韓国は3段階か4段階ですが、日本は全部で7段階に分かれています。 그 등급 판정 받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일본은 7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どんなサービスが利用できるかっていうのはこういうサービス。 이 개호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一つ一つ説明しませんが、随分韓国に比べてサービスのメニューが多いということはお分かりいただけると思います。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등급 판정 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비해서는 서비스 메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韓国は韓国ではですね、ケアマネージャーっていうのはいないんですが、日本ではケアマネージャーという制度があります。 한국과 일본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 안에는 케어 매니저라고 하는 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자예요. 이제 그 사례관리 수업을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사례관리자라는 제도가 도입된 게 조금 다릅니다. 先日韓国の人が話をしてたんですが、韓国では要介護認定が下りるとわっといろんな事業者が家に集まってくる、こういうような話を聞きました。 지난달에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게 뭐가 있냐면 한국에서 노인이 인정자로 이제 등급 판정을 받으면 여러 사업자들이 집에 다 많이 이렇게 찾아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日本はその時にケアマネージャーが差配を振るって必要なサービスを利用者と決めるという違いがあるわけです。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은 지금 등급 판정 받았을 때 각자 서비스 사업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서비스 이용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은 그렇게 안 되고 케어 매니저 그러니까 사례 관리자가 먼저 이제 등급 판정을 받은 이용자를 만나서 욕구 사정을 한 다음에 그에 맞게끔 서비스를 연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가 바로 이용자한테 컨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そのケアマネージャーになる人の資格っていうのは日本はこういう人たちが資格を持っています。
개호보험에서 그런 케어 매니저, 사례 관리자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을 봐야 돼요. 국가시험을 보아야 되는데 어떤 자격,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정신보건 사회복지 이런 사람들이 실무 경험 5년을 가지고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어요. そういうことでケアマネージャーがサービスを利用するプロセスっていうのがこういうような手順になって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이용하기까지의 프로세스가 그 개호보험 안에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까지 이르는 프로세스가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例えば韓国であれば、事業者が一人一人利用者のと契約をするんですが、ここにケアマネージメントを介してサービスを利用するというのが違いで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이용자와 그 서비스 사업자가 하나하나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렇지 않고 케어 매니저를 반드시 통해서 서비스 사업 제공자와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次に、年金の制度についてお話をいたします。 네, 두 번째로 아까 고령자를 둘러싼 시책, 두 번째로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日本は、年金というのは、3種類に分かれているわけです。 일본의 연금 제도를 보면 세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例えば、左のやつが国民年金というこの、自営業や大学生の人たちが入る年金があります。 맨 왼쪽이 보면 국민연금이죠. 자영업자라든지 대학생들이 가입을 하는 그런 연금입니다. この人は65歳以上になると大体年間月6万5千円ぐらいの年金をもらいます。 이 국민연금에만 가입한 사람은 65세부터 65세가 되면 월 약 6만 5천 엔의 기초연금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そういう意味で国民年金、自営業の人たちがこの保険に入ってますから自営業の人たちは6万5千円の年金でなかなか生活が大変だと思います。 그런 의미에서 자영업자들이 이 국민연금에만 가입을 하게 되면 6만 5천 엔을 65세부터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생활이 좀처럼 좀 녹록지 않은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一方、サラリーマンとか公務員はその上に厚生年金とか共済年金に入ってます。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셀러리맨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직종에서는 기초연금이 되는 국민연금 플러스 후생연금, 공제연금이라는 거를 들게 됩니다. 大体平均して月16万円ぐらいもらってますからこの人たちは老後が安心な生活ができるというんです。 그런 사람들은 65세 때부터 평균 약 16만 1000엔 정도 평균 연금을 받게 되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생활이 안정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3番目が、その専業主婦などが入るのが国民年金ですがこの人たちも6万5千円ぐらいの保険料毎月もらうお金が6万5千円ぐらいなんです。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보면 이것도 국민연금인데 전업주부들이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연금의 종류이면서 이거에만 가입한 분들도 월 평균 6만 5천 엔 정도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ただしこの人にご主人がおられるとその人は厚生年金に入ってますからプラスその遺族年金ということでそれなりの生活ができることになります。 그 남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업주부들이 보통 들어가게 되면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배우자가 후생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나머지 그 유족연금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생활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今の話大変分かりにくいと思うんですが自営業の人たちが、大変年金が少ないというように考えていただいたらいい。 지금 얘기가 조금 어렵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これは農業の人も一緒です。 예를 들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에 들어가시는 た 거니까. だそういう意味では月6万円ですから生活保護を受けている人たちよりも低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 6만 5천 엔, 평균이 6만 5천 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생활보호수, 우리 기초생활수급, 그 비용보다 더 낮게 연금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だから生活保護の今、受給率が上がっているというのもこういうこととも関係がある。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호 수급비 있잖아요. 그거보다 국민연금 수급비가 더 낮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도 이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2つ目、次が医療費の問題ですが、医療費の自己負担っていうのが75歳未満は3割です。 자, 의료비, 세 번째가 이제 의료비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이 75세 미만은 3할, 그러니까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75になると、1割の自己負担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 근데 75세 이상이 되면 10%만 자기 부담을 지불하면 됩니다. 병원에 의료비가. 国としては、70から75歳までの人を2割に引き上げるっていう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が、今はまだそれが実現していません。 국가의 입장에서는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부담을 20%로 인상하는 걸 인상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은 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아니죠. 70세 이상인 사람들을, 아무튼 자기 부담액을 늘리는 거, 지구 부담액 아게로 호고 됐어요. 자기 부담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처럼 자기 부담액을 늘리는 것은 좀처럼 좀 어려운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さらにこれは韓国でも多分あると思うんですが、1ヶ月で何分以上かかった場合はこれ以上払わなくていいという高額医療費制度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 한국에도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 달에 얼마 이상 의료비가 들었을 땐 그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고액 의료비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これがここに書いてあるようなお金で、これ以上は払わなくていいことになります。 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고액 의료비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それと一緒にですね、今高齢者の施策を話しましたが、少子高齢社会っていうのは子どもへの施策も大変重要です。 지금 이제 노인과 관련된 고령자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은 소자 고령화라고 그래요. 이게 우린 저출사 고령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고령자 문제는 플러스 항상 아동의 문제가 같이 이렇게 따라오게 마련인 거죠. 特に韓国も今合計特殊率低いわけですから、相当この合計特殊出生率をどう上げるのかが大きな課題だと思います。 한국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계 특수 출생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굉장히 한국의 큰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一つはそのために保育所の入所待機を少なくするということで今大変努力をしていると思います。 일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육소,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소 대기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それと児童手当ということで子どもが生まれた家庭に手当を出すということ。 두 번째는 아동 수당인데요. 이거는 아이가 태어난 집에 수당을 지불하는 거죠. 예. 3つ目が出産の休暇制度を柔軟なもので展開をしていこう。 세 번째는 이제 여성의 출산 휴가 제도를 굉장히 유연하게 바꾸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児童手当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 자, 아동 수당을 좀 보시면요. これについては所得制限で960万円以下の家庭にこういうお金が提供されています。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수입 960만 엔 이하의 가정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아동 수당이 지급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若い世帯ですからほとんどが960万になりませんからほとんどの家庭がもらえるという。 자녀를 낳는 거 젊은 부부들이 많잖아요. 젊은 부부가 연수입 960만 엔 되는 부분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서 이 정도의 아동 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次が保育所の待機数ですが、随分平成27年に待機の数が
下がってきてですね、保育の拡大を図っているというのが、25年からですね、拡大を図っているという姿です。 보육소, 그러니까 어린이집 대기가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굉장히 확대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これがその具体的な数字ですが、大体、年間ですね、失礼、2万3000人ぐらい4月になって待機し、10月ぐらいになったら4万5000ぐらいの待機が日本で起こっている。 보육소, 그러니까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수를 보시면 보통 평균이래요. 저게 보면은 저 정도 2만 명, 그리고 10월쯤 되면 4만 5천 명, 이 정도가 대기 아동이 발생을 해왔답니다. この保育所をなんとか増やすっていうのが今の日本の大きな課題になって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 이게 일본의 굉장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その待機ゼロっていうのが大きな目標です。 목표가 어린이집 대기 제로랍니다. それと、出産休業制度っていうのも、進めてきております。 그리고 출산 휴가, 우리는 출산 휴가라는 표현을 쓰죠. 출산 휴가 제도를 유연하게 마련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これは3種類の出産、休業制度を、図にしたものであります。 그러니까 세 종류 출산 휴가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세 가지 나타난 부분인데요. 出産が早くなったり遅くなった場合でも、その、出産期間っていうのを保障する。 이건 우리도 좀 마찬가지인데 출산이 좀 빨라지거나 좀 늦어지더라도 출산 기간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게끔 정해진 그것을 얘기한 그런 어떤 그림입니다. ただ、その時にも、1人当たりに出産手当金として30万円が支払われることになります。 그리고 출산 수당이 이제 한 사람당 30만 엔, 한 300만 원? 이 정도가 이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いや、これだけではなくて、日本では学童保育の問題とか、さまざまな子どもを産み育てられる環境づくりを今進めて、なんとか出生率を上げるという努力をしています。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은 예를 들면 방과 후 아동을 보호하는 부분이라든지 여하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에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つ目のテーマである非正規雇用者の増大による不平等という話をします。 두 번째는 아까 지금 고령자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고령자의 시책과 아동의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 고용자의 증대에 따른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非正規雇用っていうのは、ここに書いてあるようにパートであったりアルバイトであったり契約社員、派遣社員と言われている人たちであります。 네, 비정규직 고용자라고 하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파트타임 근로자, 아르바이트, 파견 사원, 계약 직원 등을 얘기하게 됩니다. こういう人たちを我々は非正規雇用と言っているわけですが、その非正規雇用の人たち、これはピンク色ですが随分増えてき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핑크 이지방 스타 위에네. 이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비정규 고용이잖아요. 이쪽 보면은 어떻습니까?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今 35.2% ですから働いている人の3人に1人が非正雇用で働いています。 지금 35.2%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3명 중에 1명은 비정규 고용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結局同じ仕事をしてもそこに給料の格差が大変起こ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その、非正規雇用がですね、若い人の中にも大変多いということが深刻であります。 그 비정규 고용이 젊은 사람들 층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 젊은 층에서 특히.
50歳代から64歳の層と15歳から24歳このあたりが比率が高いというところに大きな問題になっています。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이 높은 쪽이 보시면 15에서 24세 저층하고 55세에서 64세층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이 높은 층이 두 개가 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要するに若い時からずっと非正規雇用で働かざるを得ない人たちが増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이 젊은 층에서 그렇게 많다는 거는 젊을 때부터 그런 비정규직 고용의 상태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そういうことで、今のこれは増えている図を示しているんですが、なんとか、その人たちを、どう減らし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が大きな課題になります。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런 고용의 안정화, 그러니까 비정규직 고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회복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それは、国はですね、非正規雇用っていうのを長期に雇用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ような制度を作ったりしているわけですが、なかなかこの数が減らないという問題を持っています。 일본 정부에서도 이렇게 비정규직 고용을 장기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제도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달성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そういうことで格差社会とよく日本では言うんですが、貧困者が増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빈곤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特にボーダーライン層と言われている生活保護のギリギリのところで生活をしている人たちが大変多いということで 특히나 보더라인층이라고 해서 경계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보호 수급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그런 경계로인 층이 좀 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それと先ほど言った高齢者の生活保護受給も増えてるんですが、この非正規雇用から起こってくる生活保護の人たちも増えています。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보호 수급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생활보호 수급자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そういうことで国はですね、今このボーダーライン層の人たちに就労の支援、農相談に乗ったり、家計指導、あるいは、党のこういう相談に乗るという制度を始めています。 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더라인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치료 지원, 취업에 대한 어떤 지원, 그런 상담, 그리고 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히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それ以外に企業の非正規雇用に対する制限を厳しく取り締まる、こういうことも進めている。 그 외에도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そんな中で、これが日本の生活保護の受給者の数であります。 이게 이제 그러한 배경이 있어서요. 일본 생활보호 수급자 수의 어떤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受給世帯にしましても受給者数にしてもこの、40年間ぐらいずっと、この10年間ぐらいですね伸び続けているわけです。 수급 세대, 생활보호 수급 세대를 보더라도 또 수급자 수를 보더라도 한 10년간 지금 계속 증가 추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これは先ほど言った一つは高齢者が増えているということ。 사기오도 있다. 高齢者。 예, 노인층이 증가한 것도 여기에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それと、非正規雇用なんかで、就労ができなくなる。そういう人たちが生活保護に陥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네,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해서 그 어떤 보더라인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활보호 수급자 층에 들어가게 된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ただホームレスっていうのも随分多かったんですが、この辺りは、減少傾向を示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다만 노숙자, 홈리스가 일본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홈리스의 노숙자 같은 경우에는 좀 실태를 보니까 조금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そのホームレスの人たちは今までは路上で生活をしていたんですが、いろんな団体の努力で、どっか住む場所っていうのを決めて生活を受けるという方向に変わってきてホームレスは減少してき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네, 그 홈리스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상에서 그냥 자게 되는 게 홈리스였잖아요. 그런 분들의 어떤 생활 어떤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단체, 여러 시민단체들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어떤 생활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3番目の問題は、国民が家族や地域社会とのつながりが大変弱くな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일본 사회의 세 번째 문제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これは実は OECD の調査なんですが、社会的孤立の状況についての、調査結果であります。 OECD에서 사회적 고립의 현황에 대해서 국가 비교를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これはですね、全く、他の友達や同僚と付き合わないとか、めったに、付き合わない、こういうことを合わせた比率がどれぐらいいるかという調査結果です。 국가별로 친구, 동료, 기타, 종교, 뭐 여러 가지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다, 이 대답한 비율을 합쳐서 이제 제시한 수치인데요. 日本は 15.3% と大変高い数字になっています。 일본이 15.3%로 가장 높은, 많이 그런 어떤 사회적 교류가 없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ちなみに、韓国は 7.4% です。 한국은 7.5%라고 대답을 한 걸로 나오네요. このことは、日本では高齢者の人々が地域の中で孤立をして生活している人たちが大変多い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おります。 이 말은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되겠죠. もう一方、今日は高齢者や、児童、子どもの虐待についてもこの、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또 한편으로 지금 고령자와 아동의 학대 문제도 지금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まずは子どもの問題からお話をしたいと思うんですが、非常に、核家族化によりどのように育児をしていったらいいのか、介護をしていったらいいのか、そういう技術が、欠落をしているという状況が起こっております。 자, 핵가족화가 되면은 이제 자녀를 육아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전수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 그리고 이제 부모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개호라는 게 이제 케어에 대한 얘기거든요. 케어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수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がいると育児の方法っていうのは母親はそういう親から学んだり、あるいは介護の仕方についても、親から学ぶことができたわけですが、そういうことが核家族化の中でできなくなっ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네, 전통적인 우리 학대 가족에서는 조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육아 기술이라든지 어떤 개호의 케어의 기술이 이렇게 전수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막혀버린 거죠. 핵가족화에 따라서. そういう意味でどう介護していいかわからない、どう育児をしていいか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が児童の虐待や、高齢者の虐待というものとつながっ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 그런 어떤 육아 기술, 케어 기술의 부족 때문에 아동 학대라든지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또 가정 내에서 조부모 노인 학대 이런 부분으로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またその地域社会の中でも、地域の人たちからいろいろ介護や育児のことを学ぶことが今までできたわけですが、地域の中で孤立することによって育児方法や介護の方法について、
家族が悩む介護をする人、育児をする人が悩むというような状況が日本の中で起こっています。 또한 일본 아까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좀 연계가 좀 약해졌던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핵가족이면 지역사회 교류가 있으면 지역사회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또 그런 연계 자체도 좀 약화됐기 때문에 그 가족이 가진 문제가 그대로 이제 뭐 육아라든지 케어 문제가 그대로 이제 안고 가게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더 문제가 골마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こういうことで児童の問題にしても高齢者の問題にしても家庭内での虐待っていうのは随分増えてき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네, 그래서 아동이든 노인이든 가정 내에서의 학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これが日本で今増えている児童虐待、育児放棄という姿であります。 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동학대, 일본에서의 아동학대, 그리고 육아 방치, 예, 이 숫자를 나타낸 건데요. 年間6万6,000の虐待の報告があるというわけです。 매년 6천 건 정도의 학대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6万6,000、大変大きい数字であります。 아, 6만 6천. 아, 6만 6천 건. 6만 6천 건이라는 건 굉장히 큰 숫자죠. 네. こういう虐待を、扱っているのは日本では児童相談所っていうところが扱っているわけですが、もうそこで働いてい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なんかはこの虐待問題でもう疲弊をしていると、なかなか家に帰る時間もない、そういうぐらいこの数が増えてきているわけです。 이 아동학대를 다루고 있는 곳이 기관이 일본에서는 아동상담소라는 기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아동상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집에 퇴근을 못하고 있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当然、虐待による死亡事故っていうのも日本では随分、ニュースになるところであります。 물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학대를 받은 아동, 우리도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일본에도 사회적으로 뉴스에 그런 어떤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虐待の種類っていうのは、身体的な虐待、経済的な虐待、心理的な虐待、あるいは、育児放棄、こういうような種類があるわけです。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네, 아동 그 학대의 종류 신체적이라든지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방임에 해당되는 게 육아 방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뭐 그런 학대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さらには性的な虐待、 성적 학대도 물론 포함해서요. 네. こういうような虐待の数が6万6,000まで伸びているということで、こういうような虐待をどういうふうに予防していくのか、こういうことが大きな課題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 그래서 일본의 지금 요 아동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このために、やはり、地域社会の中でどう支え合っていくのか、その先ほど言った介護不安、育児不安の母親をどう地域の中で支えていくのか、こういうことが大きな一つのテーマです。 지역 안에서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 갈 것인가. 육아를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그 케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 부양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학대가 발생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역 안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나갈 것인가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일본에서 굉장히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さらには、早期に発見をどうするのかということも大きな課題です。 또 예방과 더불어서 조기 발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 できるだけ早く発見をすることによってリスクを少なくす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 조기 발견을 하게 되면 그나마 리스크가 좀 위험이 조금 떨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기 발견 시스템을 예방이 안 됐을 때 이미 발생을 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빨리 발견할 것인가. 이 부분도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큰 과제죠. そのためには、単に行政なんかの職員だけではなくて地域の人たちからの情報提供っていうのも大変重要なんです。 네. 조기 발견에는 특히나 이제 그 어떤 공무원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연계가 특히나 필요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そのため児童虐待防止法という法律の中ではそういう人を見つけた時には、通報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義務が課せられています国民に。 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그렇죠. 아동학대법에는 아동학대 방지법에는 그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가 명시되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잘 몰라서 그렇지. 예. あるいは、そういう虐待のケースがある場合にはそれぞれの市町村の中で関係者が集まった事例検討会というのは、や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그렇지만 학대가 또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지자체, 이제 일본은 시정촌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자체별로 이렇게 아동 학대 사례 상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의, 그런 어떤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것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今のようなことは後から申し上げます。高齢者の場合にも同じような形で日本が進めているわけです。 네, 아동 학대와 마찬가지로 노인 학대도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일본의 정책이나 그런 시책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これは最後が高齢者の虐待であります。 자, 고령자 노인 학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これも随分増えているというのがお分かりいただけると思います。 네, 노인 학대도 많이 증가를 한 거죠. 했죠. 우리도 비슷하네요. 그죠? ただですね、通報のケースと、それを、虐待と認定をしたケースの違いが出ております。 다만 내가 학대를 받고 있다고 통보한 거랑 그걸 학대로 진단받은 거 건수에는 조금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16,500人ぐらいが、そういう高齢者が虐待を受けているのが日本の実態です。 그래서 가장 2011년도 통계를 보면 16,000 건수 정도가 학대로 진단받은 건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こういうような虐待の数が増えているっていうのは数が本当に増えているのか発見機能が進んだのかっていうのは一つは議論の、必要な部分だと思います。 근데 이 숫자가 늘어난 게 학대가 정말 늘어나서 이 숫자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기존에 비슷하게 학대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학대를 발견하는 시스템이 조금 더 정비가 돼서 잘 발견해서 숫자가 늘어난 건지 그거는 조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ただですね、こういうように、2つはこれ、家の中での虐待の話をしているわけですが実は老人の施設であるとあるいは児童の施設でもこういう虐待っていうのが発見されることが結構ある。 그런데 지금 보호자에 의한 가정 내에서의 학대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노인 시설이라든지 이제 이런 곳에서의 학대도 많이 왕왕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この高齢者の虐待を受けている人たちの少し特徴を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が、認知症であると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できない人が、圧倒的に虐待を受けている比率として高いわけなんです。 노인 학대를 받고 있는 학대를 받은 그 노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치매, 일본은 인지증이라고 해요. 치매란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인지증이라고 하는데 그 인지증을 지금 안고 있거나 그리고 의사소통에 이제 문제가 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압도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一方、虐待をする側の特徴ですが、息子が一番多くて2番目が配偶者ってなっています。 그리고 이제 학대를 하는 사람의 특징으로는 제일 많게는 이건 제가 노인복지론 수업 시간에 한 건데 누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아들. 예, 아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배우자. 일본도 마찬가지네요. 굉장히 가정 내 학대가 비슷한 패턴으로 발생이 だか 되네요. らその、高齢者、要介護の高齢者と、働かない息子のいる家庭というのは大変大きなリスクファクターだと思います。 그래서 그 위험 요소를 이렇게 조합을 보니까 집에서 케어가 필요로 하는 그 노인이 있고 그리고 실업자 아들이 있는 집은 굉장히 그 학대가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それは経済的な虐待であるとか身体的な虐待であるとか
介護放棄ということを大変起こしやすい。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체적, 경제적 개호 방치, 놔두는 거죠. 돌봄이 필요한 거잖아요. 케어라는 것은 지금 스스로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이 좀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어려운 그 부분이 이제 케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되는 거, 방임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많이. そういうことで、この家族や地域社会との関係が希薄になるということから、介護あるいは育児の中で虐待という問題が大変日本では深刻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お話ししました。 네. 지금 말씀드린 것 그대로 정리 다시 하면 지역 내에서의 그런 어떤 가족과의 연계, 가족의 지역사와의 연계가 굉장히 희박화되면서 약해지면서 그런 육아, 그런 케어,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학대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연속해서 발생이 되는 그런 문제 상황을 안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次に、日本の高齢化社会の中でが起こってくると、税金を払う人よりも税金を使う人が増えるわけですから、財源的な大変深刻な問題が起こっております。 네 번째로 이제 고령화 문제와 또 관련이 된 부분인데, 보시면은 고령화가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재원의 어떤 압박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一方で、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って書きましたが、できる限り住み慣れた自宅や地域の中でできる限り長く生活が続けられる、そういう当たり前の生活ができるような社会を作ろうということが一つの大きな考えになっています。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이념적인 것이 이제 많이 이제 확산이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어떤 불편을 가지게 됐더라도, 내가 나이가 먹어서 혹은 어떤 장애로 인해서 불편을 가지게 됐더라도 내가 살던 곳에서 그냥 보통의 생활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노멀라이제이션, 정상화 이념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많이 상식적으로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재원은 압박되고, 이런 어떤 갈등적인 상황이 일본에서는 있는 거죠. それで、これはですね、社会保障財源の推移、日本の推移を表にしたものです。 자, 지금 보시는 표는 사회보장 그 급부비의 추이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年金と医療、そして福祉その他っていうのはこの中に介護が入ります。 제일 보면은 잘 안 보이시죠? 보면은 맨 위에가 연금,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맨 밑에 노란색 이게 증가하는 그 층이 복지 기타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케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케어 부분. 随分こう、年金や医療や介護保険等の、財源が伸びていることがお分かりいただけるかと思います。 보시는 바와 같이 연금, 의료, 개호보험, 개호보험과 관련된 그런 어떤 재원이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0兆円の給付費が総額に社会保障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 110조 원. 잘 안 보이죠, 숫자가. 저도 잘은 노안이 와서. 100 뭐예요? 100, 보이세요? 110조 N이죠? 예, 110조 N. そういう中でですね、これは高齢者が増えているということが大きな、理由とですね、になるかと思います。 네. 고령자의 인구 증가가 요 연금 사회보장 수급 급부비의 증가와 맞물려 있는 거죠. 韓国に少し合わせますと、韓国は、日本以上に高齢化のスピードが速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これは合計特殊出生率低いということから、その意味では急激に社会保障費が日本以上に伸びていくということを意味します。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국의 고령화율이 스피드가 일본 이상으로 빠르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이상으로 이 사회보장 급부비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そういう中で、この図は、国民がその税金や保険料でどう負担しているのかという日本と他の国の比較であります。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부담 비율,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 비율이 다른 나라들과 일본을 비교해 놓은 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残念ながら、韓国を比較に入れてないのが残念なんですが、おそらく韓国は日本よりもはるかに負担率は低いと思います。 이마와 됐네. 이마. 한국은 지금 빠져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아마 일본보다는 아직은 국민의 부담률이 아주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네. 一般に私たちはこの国民の負担っていうのは、韓国も日本も同じなんですが、税金で、お金を払っている部分と、もう一つは保険料で払っている部分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 이 국민의 부담률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보험료를 통해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この中で、見ていただくと分かるんですが、日本とかイギリスは税金で払っている比率が大きく、要するに赤色よりも黒色の部分、下の部分が大きい。ドイツあるいはフランス、ドイツが一番多いんですが、年金の比率が高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年金, 호켄료. 保険料。 보시면은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 조세 부담률이 많죠. 그죠? 보험료보다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통한 부담률이 조금 더 다른 것에 비해서 별 차이가, 세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 그러니까 국민의 부담을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더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ただよく、私たちは随分、日本よりも日本でも言うわけですが、スウェーデンやデンマークという福祉国家では負担率が大変高いという議論をします。 스웨덴이나 그런 데는 여러분들 아는 전통적인 복지 국가잖아요. 보시면 국민 부담률이 제일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給料をもらいますと、20万円の給料をもらうとスウェーデンでは14万円、7割が、国民の負担率として、税金や保険料で飛んでいく国であります。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00만 원을 받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140만 원 정도가 이제 세금이라든지 보험료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죠. 네. アメリカは、少し低いというのがお分かりいただけるかと思います。 미국은 반면에 조금 낮죠. 국민의 부담률이. 네. これは、逆に国民の健康保険、公的な医療保険がないということが、比率を下げているわけです。 이거 이제 비교 연도를 보시면 저 때는 미국이 공적인 의료보험이 없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다 일괄적인 어떤 부담이 없는 상태고 민간 어떤 그 보험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미국은 저렇게 부담률, 국민 부담률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もしもそのアメリカで国民が民間の保険会社に医療保険に入っているわけですが、これを合わせるとはるかに日本の 43.5% を超えると言われています。 그런데 이제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민간의 의료보험이 들어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합하면은 오히려 일본이 지금 43.5%가 국민 부담인데 미국은 조금 그거보단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それで日本の 43.5% というのが、高齢化社会、高齢化の率が高いという割には負担率が低いんではないかという議論になっています。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냐면 고령화율은 되게 높잖아요. 높은데 국민 부담률은 43.5%니까 오히려 고령화율에 비해서는 국민 부담률이 낮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논의가 있답니다. そんな中で、日本では
介護保険という制度で保険料を新たに出したり、あるいは消費税を 5% から 8% に上げたりということをしてまいります。 그래서 일본은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개호보험료, 노예 부담률을 좀 높이거나, 일본 소비세 있는 거 아시죠? 소비세. 물건 사면 5%가 소비세로 붙는데 지금 8% 인상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딸려서 그런 거죠. 네. ただまだ 43.5% で、社会保障費が増大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もう少しやはり負担を上げ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議論があります。 모조또 아래요리 부담 아게로 돼요. 負担率を上げていく。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부담률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부담률. 네. ただですね、韓国の消費税は何%ですか？ 한국이 소비세가 몇 %죠? 10%도. 10%。日本は今 8% で 10% に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たんですが、今回今選挙をやってて、選挙になると、上げると、選挙に負けるので 10% は延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일본도 10%로 인상하는 그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됐었는데 지금 선거 바로 앞두고 있어서 역시나 지금 인상 방안은 그대로 스탑이라고 합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なかなかこう、度胸を持ってですね、上げるっていうのは大変政策的には難しい問題です。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책적으로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높이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もう一つ、そういう負担の増加と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という考え方がどう関係しているのかというお話をします。 자, 그렇다면 사회보장비 지출과 그리고 정상화라는 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病院や、施設から在宅ケアへという動きをしています。 병원에서 묘인카라 됐어요. 네, 병원에서 자이타크라는 게 뭐예요? 집으로, 네, 집으로 집 케어로, 그러니까는 내가 사는 곳에서 케어를 받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失礼。例えば今まで病院で入院を長期にしていたのをできるだけ在宅で治療を受けられるようにしていこうという考え方が出てきています。 네. 아시는 것처럼 장기간 병원에서 보호를 받았더라도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케어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죠. あるいは精神病院というのは日本は大体在院日数が1年、韓国も大変長いと思うんですが、アメリカでは2週間。そういう意味で精神病院から自宅で生活できる人はできるだけ自宅で生活をしてもらおうというような施策を進めています。 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이념이 나온 게 이제 정신병원의 그 재원 일수가 굉장히 길대요. 미국은 2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수용되는 게 아니라 집으로 이행되는 그런 과정을 지지하고자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이념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さらにはそういうことで今までは医療っていうのは病院完結型から地域完結型の医療へというようなキャッチフレーズで日本の医療政策が大きく変わろうとしています。 그것과 관련해서 의료의 정책이 그러니까 뭐랄까 병원 중심, 병원 관련 정책에서 지역 중심의 어떤 그 의료 이렇게 좀 의료의 어떤 그 캐치플레인이라 했나 이런 부분도 좀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もう一つは、病院だけじゃなくて社会福祉施設から自宅へという動きも随分出てきております。 이 노멀라이제이션과 관련된 이 움직임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집으로 그리고 하나는 또 사회복지 시설에서 또 집으로 이런 움직임도 관련이 있습니다. 一つは、知的障害者が今まで施設で生活をしていた人たちが、
グループホームでの生活へと、これを地域移行というんですが、そういうことが政策として進められています。 하나의 정책으로는 예를 들면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시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룹홈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 가정과 가장 가까운 환경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이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마련해서 그런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身体障害者の場合は、施設での生活から、自分で家を借りて、24時間さまざまな、専門職からのケアを受けて自立生活をするということが、増えてまいりました。 신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시설에 있다가 이제 집을 이제 일반 지역에 있는 집으로 와서 24시간 보조를 통해서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こういうことを私たちはできる限り住み慣れた地域で生活ができる、そういう社会を作ろう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이런 움직임이 뭐냐면은 가급적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어떤 사회복지의 이념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そのためにはここにも書いてありますように在宅の医療や介護サービスの充実が大変必要であります。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시설에 있다가 집으로 와서 살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저것처럼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라든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케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런 어떤 노력을 그래서 기울였습니다. 例えば医療については今までは病院で入院をしていたのを、往診をしてくれる、訪問してくれる医師を増や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政策を進め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집으로 오면은 또 의료 서비스를 집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왕진을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시스템, 방문 의료 이런 시스템을 같이 이제 발달을 시켰습니다. 当然そういう意味では日本では今ターミナルケアという死をどこで迎えるかということをできる限り自宅で迎えられるような仕組みの議論も進んでいるわけであります。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왜 종말기 케어라는 거 들어봤죠? 호스피스 같은 거. 이제 이게 뭐냐면 마지막 죽음을 내가 어디에서 맞이할 건가?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내가 살아온 내 집에서 내 마지막을 맞이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사회복지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관련돼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同時に日本で2000年にできた介護保険という制度も在宅で必要なサービスを提供するということが最も大きな目的になっ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그리고 2000년에 만든 개호보험 자체도 그러니까 재가에서의 케어를 좀 좀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시설 서비스도 있지만은 재가 서비스를 많이 종류도 좀 다양하게 하고 또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살던 곳에서 조금 케어 서비스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冒頭にイム先生が私を紹介してくれたと思いますが、私は、ケアマネジメントという研究をしているわけです。 아까 제 소개를 임효연 교수가 했을 텐데 그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장기요양에서의 노인의 사례관리, 즉 케어 매니지먼트라는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일본에선 사실은 그 부분 대가시거든요. このことはこの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と大変関係があります。 그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체가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정상화 인연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というのは今申し上げた医療のサービスや介護のサービスを利用者にうまくつなげることによって長い在宅生活を支えていこうというのがケアマネジメントの考え方であります。 그 사례관리를 배우신 분들이나 케어 매니지먼트를 대학원에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에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잘 그 사람의 욕구에 맞춰서 연계하는 게 그 케어 매니지먼트 혹은 사례관리의 어떤 방법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それで最後のまとめということ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단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今日はあまり韓国のことはお話をしませんでした。
오늘 한국에 관련된 얘기는 거의 안 했는데요. ぜひですね、今日の私が日本のことをお話をしましたから、韓国でこういう行われている福祉や医療のサービスとの違いについてぜひお考えいただきたいなと思います。 네, 지금 오늘 제가 일본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국에서 그런 어떤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차이라든지 혹은 일본의 그 서비스 사회복지의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사회복지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もう一つは、ぜひ、日本は、韓国より先に、高齢化しているわけですが、韓国はそれを、非常にスピードを上げて追いつこうとし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이 굉장히 지금 고령화율은 뭐 세계 최고인데 한국이 그에 지지 않게 따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そういう中で韓国の福祉サービスや医療制度がどういうことが望ましい将来の方向かについてもぜひ一人一人考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그런 고령화의 어떤 급증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또 어떠한 서비스의 방향, 사회복지의 방향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좀 한 분 한 분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